제139화 내 나라를 사랑합시다. 전 정권 알박기 인사 때문에 윤통의 국정 운영은 순탄치 못합니다. 윤통은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불거진 부실 인사에 대한 지적에 이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들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 반문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핵심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전 정권 알박기 인사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어요. 송은석 건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재직 인사를 찍어내게 한다며 정치보복 수사를 운운하고 있지만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공직에 자기 사람 심기를 몰두했던 적폐를 외면했다며 비판했고, 김기현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정권 알박기 인사 때문에 국정 운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탰어요. 이외 한기호 사무총장, 박수영 의원 등이 국정 철학과 맞지도 않으면서 공직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장급 13명 포함 총 59명에 이르는 이들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덕수 총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당사자가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 원장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껏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핵심 관계자의 경우 자진 사퇴해주는 것이 미덕이었던 반면 역시나 대한민국 최악의 정부는 지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현 정부의 기대를 거는 국민들의 열망이 어떤 방향으로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정 철학이 같으면서도 실력이 좋은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겠지만 좌빨들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는 데는 회방을 놓으면서 지들이 야장 내놓은 경제와 민생을 윤통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있어요. 과거 정부들 중 아무리 좌파 대통령이 집권하게 됐더라도 국익에 대한 결정만큼은 나름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무려 60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이 임기를 이유로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나라야 어찌되든 일신의 아니나 정치적 행보로 일관하는 이들의 모습에 한숨만 깊어갑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 전임 정부가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판단한 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유권 해석을 의뢰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의 유권 해석을 거부한 일도 있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는 과거 윤통이 출근길 기자회견에서도 직접 언급했을 만큼 사퇴를 권고한 바 있지만 이렇게 정부가 하는 일에 도움은커녕 발목만 잡고 있으니 앞으로의 국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2018년 4월 27일 당시 쩝쩝이는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과정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넘겼었는데요. 사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했었잖아요.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구주화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정부에 해당 USB 관련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북한과 공유할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고 한반도 미래의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다면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바 당연히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19대 대통령의 일반 기록물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경우 쩝쩝이가 USB 내용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했거나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로 최고 존엄에게 넘겼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향후 자료의 행방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다면 이 역시 서해 공무원 사태에서처럼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없는 경우 최장 30년 동안 봉인되게 생겼는데 구 변호사는 남북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면 왜 자료에 남기지 않고 북한에 넘긴 건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기록물 지정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무슨 구린 짓을 얼마나 해댔기에 건드리는 족족 대통령 기록물이랍시고 비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에 관심이 많았던 민주당인 만큼 정부 여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파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좌빨의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민주당을 보고 간첩이라고 욕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간첩이라는 별칭에는 발끈하면서도 정작 유사시에는 북한을 싸고 도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첩이 아니기 때문에 간첩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면 간첩처럼 보이는 행동을 아예 안 하면 되는데, 쟤네는 그런 비판에 반박하기도 힘든 간첩이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그냥 하잖아요. 서해 공무원 관련 자료나 이번 USB에 담긴 자료를 누가 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랍니까? 현재 믿을 수 있는 여당 핵심 인사 몇 명에게나 새로 들어선 정부의 핵심 관계자 몇 명에 한해서만 공개하고 투명성을 보장받으면 아무 일도 아닌 건데, 충분히 간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기어이 하고 길을 쓰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국익에 대한 걱정은 눈꼽만큼도 없고 그저 정치 공세나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자면 왜 우파만이 태극기를 드는지, 왜 국기에 대한 경례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 좌파를 탈출하고 싶다면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첫걸음일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내 나라를 사랑합시다. 제140화 이래서 무섭습니다. 오랜만에 아기 보고 소식 가져왔어요. 계양아치가 대선 당시 이대녀의 표심을 얻기 위해 데려온 박보거가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를 가로막는 민주당 의원들의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 계양아치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며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경우는 토사구팽이라 해야 할지 배은망덕이라 해야 할지 존나 헷갈리네요. 아무튼 박보거는 이런 민주당의 반대를 뚫고서라도 반드시 출마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대선 때 아무리 급박했어도 계양아치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꼴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젠더 이슈가 본격화된 것은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임 정권과 민주당 때문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수역 폭행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 젠더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임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좌빨 시민단체 등이 여자라서 당했다느니 어른들이 미안하다느니 개소리하는 바람에 여자들은 당하지도 않은 성차별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남자들은 그로 인한 역차별에 분노하게 됐죠. 그 이전에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별 비용신 같은 새끼도 있었지만요. 최근 여당 논란의 중심에 있는 준스톤도 이런 젠더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형적으로 몸집을 키워온 정치인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좌우지간 성범죄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N번방 사건을 취재하던 해맑고 겁없던 여대생은 재벌은 남 못 주고 또다시 젠더 갈등을 조장해서 표심을 얻으려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계양아치에 의해 그렇게 정치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고민 없이 간택한 탓에 지금 그 화살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가 봐요. 물론 박보거가 당대표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보거는 지난 4월 1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ARS 투표 당시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이 되었지만 그건 배우의 계양아치가 있기 때문이었지 박보거에게 기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잖아요. 아마 그때 N번방을 취재하던 박보거가 아니라 주범이었던 조주빈이 나왔어도 계양아치의 뒷배가 있었다면 비대위원장 해먹었을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지금 여당도 지지율이 바닥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서 슬픈 현실이지만 민주당의 악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거기에 박보거가 여론전을 펼치며 가세하고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아요. 한편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이른바 어대명이라는 말이 나도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선거에 친찍개들이 대거 출마한다고도 하니 당대표 계양아치의 총체적 남국 최고위원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조합이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젠더 이슈나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생리 때문에 민주당이 마치 그들의 고민에 관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애초에 표를 얻기 위함이라는 걸 이제는 모르면 바보 소리 들어요. 만일 이대녀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정당이라면 박보거가 전당대회 자체를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을 일도 없었겠죠.
박보거가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민주당은 그녀가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비대위원장에 선출할 때는 없던 피선거권이 그때는 있었냐고 따져 묻는 박보거의 말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양아치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여자친구 모녀를 모조리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변호하고 자기 형수한테 쌍욕을 받고 이런 사람이 여성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면 믿는 놈이 등신이지 안 그래요? 좌파 여러분, 민주당이 울부짖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참정권입니다. 그 참정권 안에는 피선거권도 포함이죠. 민주당이 박보거에게 맡긴 임무는 대선 패배로 어지러운 당내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아니 쇄신하는 척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에 명시된 6개월 당원 자격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서라도 바지 사장으로 앉힌 거고, 기꺼이 총알바지가 되어준 저 아이는 이제 당권을 노리고 있네요. 분수도 모르고 당대표가 되겠다는 저 아이를 최소한 여러분들은 욕할 자격이 못 돼요. 여러분들이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장본인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팬덤 정치라는 틀을 깨부수고 저 아이까지 동일 선상에 올려놓을 줄 알아야 그때가 돼야 비로소 민주당은 쇄신의 길을 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윤통의 정치 철학에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스스로의 철학에는 다른 잣대를 대고 있지는 않나요? 내로남불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제 141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이 사고를 친 모양입니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통의 부실 인사 논란에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요. 문재인 정부보다는 낫다가 아닌 윤석열 정부라서 다행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면서 여야가 50보 100보의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서로를 내로남불이라 지적하는 작금의 상황은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어요. 윤통은 최근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박순애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고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송웅료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하는 과정에서 부실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고, 이와 관련해서 박민영은 음주운전 장관 성추문 인사 내정이 잇따른 것에 대해 어찌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와 다를 게 없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는데요. 네, 좋아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정당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정리해 국민들께 알려주는 당직이에요. 이빠른 소리나 하라고 대변인 자리에 앉힌 게 아닙니다. 당 안팎의 소식을 대신 전해주라는 뜻의 대변인이지 똥이나 싸라는 대변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박 대변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이벤트인 나는 국대다 시즌2에서 우승한 이후 국민의힘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는데요. 나는 국대다라는 이벤트 자체가 준스톤의 기획인 점을 감안해 일각에서는 친이 준석계로 분류된다고 해요. 공개적으로도 준스톤의 정치적 행보에 대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수차례 내놓은 바 있고, 과거 2017년 때는 준스톤의 소속 정당인 바른정당 청년 대변인을 지낸 이력도 있으니 그렇게 보는 시각이 억측은 아닌 것 같지만, 대본 작성일 기준으로 오늘 준스톤은 윤리위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당내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인 듯 보이는데, 본인이 친이 준석계도 아니고 스스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말도 증명하려면 요즘처럼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시기에 대변인이라는 본인의 본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스탠스라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이 어린 친구들이 저는 이래서 좀 불안합니다. 혈기왕성한 시기에 토론대회 우승이라는 싸움닭 타이틀 하나로 정치를 풀어가기엔 정치공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말이에요. 스스로 계파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벌써부터 계파 싸움에 휘말렸다는 것은 처신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진단이 온당하고, 제가 예상하는 대로 실제로 친이 준석계가 맞다면 어린 친구가 벌써부터 노인네처럼 정치하는 것부터 배웠나 봅니다. 유려한 말솜씨는 차치하더라도 평소에 소신 있고 진중하며 부드러우면서도 명확한 메시지 전달력 때문에 사람 참 좋게 봤는데, 정치판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걸
93년생 청년 정치인의 오염을 통해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아직 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발 신중함이 깃든 정치를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준스톤에 대한 징계를 앞둔 국민이 임해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대본 작성일 기준 오늘 7일에 드디어 윤리위의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3일 윤리위는 준스톤에 대한 징계를 2주 뒤로 미루면서 당 안팎의 비판을 들어야 했던 만큼 오늘 열리는 윤리위의 경우 최종 판단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요.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강한 것부터 약한 순으로 나열해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고 해요. 그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명 조치가 되려면 아직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으나 경찰 내에서 확보한 성상납 정황이나 증거인멸 교사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여야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대표가 아니라 준스톤의 정치 생명 자체가 아작남은 물론이고 그나마 지성을 갖춘 준빠들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준빠들도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떼를 쓰는 것이지 대깨들이나 개딸들처럼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까지 준스톤을 빨지는 않을 테니까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긴 할 거지만요. 두 번째, 탈당 권유나 당원권 정지의 경우 이 또한 납득할 만한 수사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탈당 권유가 됐든 당원권 정지가 됐든 법리에 준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당내 내용이 심화될 거예요. 민주주의가 족같은 게 이런 거죠. 각자 입장과 정치 철학이라는 게 다 다를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가장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고로 그치는 경우 수사 자료가 준스톤의 죄를 입증할 만한 처지가 못 되거나 지지층에 대한 눈치 보기가 원인일 텐데 당대표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징계의 경우 최소한 수사 결과에서 준스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소명되기까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한계가 분명 있고 생사람을 잡지도 않은 것이 되니 앞서 말씀드린 경우의 수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만 준스톤에 대한 우파 지지층의 여론이 워낙 나쁜 상황인 만큼 또 다른 형태의 내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징계 없이 끝날 경우 준스톤 개인으로서는 반전의 기회로 작동할 수도 있겠으나 당 전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 준스톤의 여태까지의 정치 행보를 미루어 짐작컨대 신윤계의 복수의 칼을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준스톤의 혁신이 구성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준스톤 스스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정치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장악하는 것이 생리라 당대표의 권력이 더욱 집중될 전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준스톤에 대한 징계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간 개인 정치를 위해서라면 당 내부 총질도 서슴지 않았던 준스톤을 징계하지 않거나 경고에 그치는 판단을 한다면 현재 그를 둘러싼 당내 혼선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민영이나 그의 청년 정치를 표방한 그들의 쇄신함만으로는 우파 지지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절대 오래갈 수 없어요. 지금도 동지 여러분들 중 상당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같은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관련 행사에 참석해 눈물을 보이는 이런 애매한 정치 노선으로는 그가 물리적으로 당의 대표는 될 수 있겠으나 우파 국민의 마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심적인 진실은 밝혀내고 감성보다는 이성에 집착할 수 있어야 그게 우파 정치인이잖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납득할 만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142화 과연 없었을까요?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준스톤은 모두의 예상대로 해당 징계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준스톤은 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결과에 대한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면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아니라면서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보겠다는 의미의 말을 전했어요.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자신으로선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전했는데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 윤리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등 결국은 절차에 따랐으면서 갑자기 수사 결과에 집착하는 듯한 저런 입장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요. 준스톤은 어제 윤리위를 앞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자신이 그간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설파만이 있었을 뿐 결국 윤리위의 핵심 쟁점인 성상납 사실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죠. 했냐 안 했냐를 묻고 있는데 전 열심히 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대답이 되나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매우 심플합니다.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대가성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고 그 이후 입막음을 시도하려는 정황 근거가 드러났으며 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경찰은 알선수재로 그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고도의 도덕 수준이 요구되는 정치인 하물며 당대표가 그런 혐의에 씌워져 있다면 당은 스스로 자정 과정을 거쳐야 함이 마땅합니다. 윤리위가 이럴 때 열리지 않으면 언제 열리는 것이며 징계가 이럴 때 내려지지 않으면 언제 내려져야 하는 걸까요? 또한 윤리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죄를 입증할 만한 핵심 근거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수사 결과에서 무죄가 나면 그 역풍을 고스란히 맞을 텐데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준스톤이 당에 도움이 되는 업적이 있었다고 쳐도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당의 부담이 큽니다. 스스로의 주장처럼 본인이 결백한 것이 맞다면 본인이야말로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을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딱 부러지게 반박도 못하면서 아니라고만 하고 있으면 지금의 당내 갈등이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극성 줌바들을 제외한 여당 지지자들도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고 당장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대비책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한 개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도 이 역시 부담일 거예요. 정치란 안타깝게도 옳고 그름의 미학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옳은 입장이라는 판단이 들어도 정당이라는 공동체의 입장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해요. 그것이 일반 정치평론가와 정당 정치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아무리 우파 색채가 짙어도 국민이 임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중권이 아무리 진보 논객이라 해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입바른 소리 할 수 있겠지만 준스톤은 정당인을 넘어 당대표에 있으면서도 내부 인사에 대한 고발이나 당 체제에 대한 일가를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 보는 사람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해 지지자들은 전원책에게 듣고 싶은 말을 준스톤의 입에서 듣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평론가는 정당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소임이 없으니 책임에서도 자유롭지만 당대표가 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내부 총질 외에 그 어떤 선한 의도로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워낙 똑똑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싫어지는 거죠. 자꾸 스파이 소리나 듣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비롯되지 않겠어요. 과거 준스톤은 자신이 흑화하지 않게 해달라면서 신윤계 인사들에게 일종의 협박성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본인도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전에 뛰어들겠다는 의미잖아요. 물론 일각에서의 이야기처럼 준스톤이 마음먹고 여론전을 펼치면 죽어나가는 정치인 꽤나 있겠지만 자기 정치에 매몰되어 자기가 아니면 혁신을 할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도 그만 버려주길 바랍니다. 구린대가 있는 정치인들이야 준스톤의 그런 여론전에 타격을 입게 하겠고 죄가 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제까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함구하고 있었던 자신도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한다면 자중해야 할 거예요. 줌바 여러분, 저는 신남성연대를 구독하고 그들의 투쟁을 늘 지켜보며 응원하는 아줌마지만 그들의 장외투쟁은 그 나름의 논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때론 과격한 모습이 연출되더라도 걱정은 안 돼요.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라는 말에도 100% 공감하고 그들과 싸우는 배 대표의 방식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일종의 병이기 때문에 논리로 접근하면 본인 건강만 해로워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줌바 여러분들은 좀 달라요. 준스톤은 장외투쟁가가 아닌 정당 정치를 하는 당대표입니다. 당대표는 불법 집회 대표와 토론을 하고 페미니스트 여성 대표를 찍어 누르는 등 직접 선수로 출전하는 것 말고도 더 포괄적인 부분에서 아우를 수 있는 능력과 식견이 요구되죠. 준스톤이 없으면 당 쇄신이 어려울 거라고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준스톤은 애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대처럼 창당을 했어야 맞습니다. 사람 하나 있고 없고 때문에 당이 쇄신을 하고 못하고가 되는 여러분들의 유토피아는 어쩌면 거기쯤 있겠죠. 당은 준스톤이 없어도 쇄신할 수 있을지 모르고 준스톤이 있어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80석 민주당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쟤네가 항상 혁신을 입에 달고 살지만 노통 때 만들었던 열린 우리당에서 한 발치도 나아지지 못했으니까요. 설마 이것도 민주당에 준스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실 건가요? 과연 없었을까요? 제143화 왜 자꾸 깝쳐요? 2017년 계엄령 문건에 대한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그해 3월 헌재에서 인용되면서 결국 박통은 탄핵되고 말았죠. 그 당시 좌익 진영은 기회를 틈타 온갖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의혹들이 하나씩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박통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박통의 그 당시 루머를 사실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의혹들 중 하나였던 계엄령 문건 사건에 연루된 전 기무사 간부 3명에 대해 무죄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은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4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징계를 받은 해당 간부들은 그 즉시 불복하여 항고를 했지만 통상 한 달 안에 이뤄지는 징계 항고심은 별다른 설명 없이 미뤄져 오다가 정권이 교체된 최근에서야 진행돼 무혐의로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문정부 내에서의 좌빨들 공세가 대부분 이런 식이었죠. 묻지마 의혹 제기를 통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여론전을 펼치고 국민적 공분이 절정에 치닫으면 그 분노에 기름을 붓고 그러다가 이슈가 사라지면 나 몰라라 하고 나중에는 무죄가 나도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방식. 우리 동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렵게 되찾아온 정권이 이런 좌빨들의 공세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당시 민주당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8쪽짜리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쩝쩝이는 이걸 갖고 헌정 중단을 노린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즉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때 하태경이 최종본을 입수했다며 정부 여당과 군인권센터 측이 주장하는 법령 위반 내용이 전부 빠져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사건을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권이 지시한 합수단은 관련자인 기무사 장교 3명을 처벌하기에 이르렀고 불과 며칠 전까지도 그 억울함을 감내해야 했던 거예요. 다행히 이번 재판 결과로 명예를 되찾을 수는 있게 되었으나 그 당시 청와대가 하태경이 입수한 최종본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다른 문건을 이용해 박통이 쿠데타를 꾸민 것처럼 몰고 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던 바.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윤통이 직접 살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재 전임 정권은 그 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강제 북송 사건 등을 비롯해 여러 사안에 대해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는 중인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당시 계엄 문건 파동이 촉발된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윤통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달여 만에 지지율이 어쨌느니 부실 인사가 어쨌느니 말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윤통이 협의할 건 협의하고 밀어붙일 때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지금의 모습이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이런 전임 정권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안에 엄격하게 처벌하여 전국을 헤쳐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정치계의 다툼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국민들이 어쩌면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법적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메시지를 통해 당선된 윤통인 만큼 어떠한 반대 세력이 있더라도 절대 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좌파 여러분, 뭘 그렇게 감추고 싶어서 저러나 싶었는데 들여다보니 바로 알겠네요. 새카만 구더기를 감추고 싶었겠지만 여러분들의 영원한 숙제, 좌빨들은 무능하잖아요. 반면 엘리트 특수통으로 체질을 꾸린 윤통의 내각과 검찰은 이제 그들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도 벗었겠다 쥐잡듯이 뒤져볼 겁니다. 취임한 지 2달 만에 비리 정황이 이렇게 득실거리는데 여러분들만의 대통령 글 올린 것 좀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공하고 있을까요? 성공이야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 너만큼 실패하겠니 시바라.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이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통을 이야기할 순 있어도 저 새끼만큼은 입 쳐닫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하여금 월북자라는 누명을 쓰게 하고 자유대한민국에 오겠다는 북한 주민을 도로 돌려보내고 군장교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에까지 권력을 이용했으니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너는 지금이라도 당장 되져야겠. 한번 물어봅시다. 잊혀지고 싶다면서 왜 자꾸 깝쳐요? 제144화 어서 올라가요. 쩝쩝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청년이 이번에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정권이 바뀐 뒤 법리적 해석이 뒤집힌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 이는 윤통이 취임한 지 만 2달째 만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가 될 정도예요. 앞서 20대 청년 A씨는 2019년 11월 25일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들어가 자연과학대 건물 내부 4곳에 2장으로 된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대자보의 제목은 시진핑 주석의 서신, 홍콩 다음은 한국이다이며 시진핑 앞에 엎드린 쩝쩝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내용으로는 이제 나의 중견 문재앙은 한미일 동맹을 파기하고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당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홍콩에 이어 한국도 중국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일종의 풍자였죠. 하지만 며칠 뒤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다짜고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답니다. A씨는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고, 경찰 측은 건조물 침입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는데요.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건물 소유주나 이용자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어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없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대학 측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지만 무시됐고, 경찰서에 송치 서류를 받아든 대전지검 김우중 검사는 A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벌금 100만 원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건조물 침입죄는 2015년 헌재가 국가원 수모독죄의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정권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배포하는 시민을 상대로 경찰이 즐겨 적용하던 혐의였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쩝쩝이가 한 말들을 전부 기억하고 있죠.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이나 비난을 참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참아야죠 뭐 이지랄 했었잖아요. 워낙 유명해서 동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막상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국보수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른다면 찾아내어 고발하겠다고 겁박했으며, 유튜버 생강모듬찌개의 경우 실제로 문재앙이라고 적시했다가 벌금형을 때려 맞기도 했죠. 쩝쩝이를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무죄 판결이 난 1심이 뒤집히며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학생 모임인 전대협 소속 B씨는
최고존엄의 편지 형식으로 여권과 지지층의 행태를 풍자한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와 국회에 붙인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가택에 경찰관 2명이 진입하여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더니 왜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문벌구라는 별명이 생겼는지 시발 알만합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정부는 탈북민 2명과 그들이 납포되기 전에 체포된 C씨와 함께 어선에서 동료 총 16명을 살해했다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이들이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북한으로 돌려보냈으나 당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뀐 정권의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그 당시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 몇 가지가 다시 재조명받고 있어요. 첫 번째, 길이 15m 남짓의 목선에서 단 3명의 16명을 살해하는 거의 학살에 가까운 이러한 범행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들은 특수요원들도 아니었고 새벽에 조업하는 어선의 특성상 교대 근무가 불가피한데 이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잠들어 있었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총 19명이면 3개조로 나눈다고 해도 한 조에 6명 이상이 투입되는데 1명씩 불러내 살해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단정지었으나 어선 내부에는 범행에 사용된 도끼와 망치 등의 물증이 없었고 정부 측에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목선을 소독했다는 것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방역 조치였다고 해명하긴 했으나 석연찮은 대목이에요. 세 번째, 이들이 자의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진 것에 반해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부분인데요. 이런 판단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설명되지 않았고 목선에서 발견된 많은 양의 식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대로 이들이 사전에 탈북을 준비했다고 봐야 옳은 해석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이며 북한 관련 정보가 비교적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 행복한 통일로의 도의훈 대표는 두 사람은 동료 선원을 죽인 어민이 아니라 원산가 알맞이고 돌격대 소속 노동자였다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북한의 무자비한 노동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김정은을 비판하는 경문을 내걸었는데 이것이 발각되어 탈북한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또한 도 대표는 이 이야기는 원산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이야기라면서 경문을 쓴 저항 세력이 남한으로 탈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북한이 문정부에 이들은 공화국 내에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죄자인 만큼 조속히 송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국가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만큼 신중해야 하겠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진짜 미친 새끼 아닌가요? 한편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드러난 위반사항만 7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개판을 쳐놓고 잊혀지길 바랐다는 게 시발 어이가 없지만 앞으로는 자유대한민국으로 목숨을 걸고 넘어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꼭 관련자들이 엄벌에 처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좌파 여러분, 이래도 문재인의 연방제 통일계획이 우익진영의 소설에 불과하고 북한과의 통일협정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나요? 북한은 자유대한민국과 맞닿아 있는 공산주의 집단인 만큼 그 자체로 위협의 대상이고 최고존엄 치하에서의 북한 주민들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품어야 할 잠재 국민입니다. 북한 수뇌부의 말 한마디에는 정책이 흔들리기까지 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뜻에는 한사코 반대를 하는데 선과 악으로 정치판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솔직하게 난 사실 빨간 사람이야 하고 고백하는 게 최소한 비겁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빨갛든 파랗든 저는 관심 없으니 다만 자꾸 그럴 거면 제발 북으로 올라가세요. 자유대한민국 체제는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행정을 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여기서 불편해하지 말고 어서 올라가요.